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전영기 안수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앙일보 기자가 한 200명 되는데 거기서 한 두 번째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년에 60이 돼요. 61년생인데 이제 회사에서 나갈 때가 됐어요. 만 60이라고 1월 말쯤에 나가는다. 지금 헤아려 보니까 그로부터 내년 1월 말에 제 정년퇴임부터 1년 이렇게 시계반으로 돌린 올해 내가 1월에 바로 또 박사, 이렇게 언론학 박사라는 걸 받았습니다. 멋있죠? 이 책 제목이, 논문의 제목이 뭐 근사해 보여요. 장자 메타포에 따른 정치 수사 연구. 뭐 있어 보이죠? 김종필의 치연을 중심으로. 저는 여기 나오는 말들을 잘 몰랐어요. 아무것도. 그런 뭐 장자, 메타포, 치연 이런 거 다 모르는 말들인데 이제 지난해 공부하면서 배웠고, 여기서 여러분이랑 하나 익숙한 것은 정치라는 말일 겁니다. 정치 수사. 그다음에 수사라는 것은 그 범인을 수사하는 그 수사 아니에요. 말한다. 아까 언론 그랬죠? 말하는. 저는 재밌게 일부러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말 후라이친다 그래. 이 수사라는 거는 레토릭, 영어로 레토릭이라고 그러고 말하는 방식, 설득하는 이야기 이런 거거든요. 뭐 별거 있어요. 후라이치는 거죠. 제가 후라이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수사 연구인데 정치를 후라이하는 거예요. 후라이치는 거. 그래서 이 장자 메타포에 따른 정치 수사 연구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제가 아주 33년째 지금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죠. 내년에 이제 34년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제가 87년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89년부터 이제 많은 정치인을 취재를 했는데 직접 이제 취재한 사람은 이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노무현, 정몽준, 박태준 이런 사람들이랑 친했어요. 그런데 특히 그 김종필과 박태준은 저를 나중에 김종필은 2018년에 돌아가셨죠? 박태준 씨는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저는 그들이 저의 양부입니다. 왜 박수를 치다 마세요? 여기 보면, 안내장을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김종필 영감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진에, 아래쪽에. 저는 지금도 그 김종필 씨가 2018년, 재작년에 돌아가실 때 생각이 나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제 제가 그분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근데 제가 약점이 있어요. 이게 폼을 이렇게 자꾸 후라이를 치려면 또 눈물을 가끔 흘립니다. 울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없기를 바라면서. 김종필 씨 생각을 하니까 다시 또 이제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총재님, 청구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2층에서 이렇게 이제 내복을 입고 계시는 사흘 전에. 총재님, 아무 말도 못해요. 듣기만 해요. 총재님 돌아가실 걸 대비해서 제가 미리 부음기사를 써왔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저는 부음기사를 썼어요. 김종필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읽어드릴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옆에다 대고 귀에 대고 읽었어요. 근데 부음기사를 쭉 쓰는데 거의 맨 마지막에 김종필은 20대 때 만난 부인 박영옥 여사한테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읽었다. 아주 짧은 시다. 단 한 번, 오직 당신을 위한 사랑. 이 대목을 내가 읽어드렸어요. 이게 이제, 김종필이가 자기 와이프 박영옥을 만나기 전에, 청혼을 할 때 쓴 이 편지예요. 딱 시 한 줄 딱 써서 갖다 줬죠. 근데, 반응이 없던 사람이 그걸 읽고 날 때, 이렇게 눈물방울을 몇 개 이렇게 쭉 떨어뜨리더라고요. 야, 이렇게 유쾌하고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우리는 이분하고의 후라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이분이 정치하면서 제일 재밌게 했던 말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라를 떠날 때 당신은 왜 나라를 떠납니까? 61년 혁명하고 나서요. 5.16 혁명을. 그랬더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의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타의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예. 저로 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달려나가기도 하다가 가끔은 혹은 더 많은 순간에는 와이프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타의로 하죠. 예. 요새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딸이 못하게 해요. 예. 또 어떨 때는 아들이 막 그냥 대들고 그러죠. 그럼 못합니다. 이 타의로.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하라고 합니다. 참 자의반 타의반이란 말이 속속들이 다가와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의 삶의 어떤 위대하면서도 저 깊은 마음을 끌어올리는 그런 수사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정치는 허업이다. 죽어가면서 나는 이 서산에 빨갛게 물들이는 저 서산에 지는 태양이 되고 싶다. 뭐 이런 후라이를 전부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김종필의 인생에서 20개를 뽑아냈어요. 20개를. 이제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담아낸 겁니다. 예? 담아내가지고, 정치 현장에서 했던 얘기를 이 하나의 학문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분이 근데 한 번만, 단 한 번만, 이런 이 사람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그렇죠?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 가족의 사랑, 그죠? 예. 가족의 사랑, 이런 게 생각나고. 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 이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30년, 40년을 이렇게 관계를 했죠, 하나님과. 그러면서 주신 큰 유익함이 뭐냐면, 영혼의 평안함이다. 아까 주 목사님, 내 영혼 평안해 할 때 참 그게, 참,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침 10월 25일 적어보세요. 예, 창조절 8번째 종교개혁주일 아닙니까? 503차 종교개혁주일. 그 종교개혁을 한 사람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칼뱅이라는 사람이 제가 옛날에, 저는 중앙일보에서 출세를 했어요. 아주, 정치부장도 했고, 편집국장도 했고, 논설위원도 했고, JTBC 손석씨가 유명해 앵커가 오기 전까지는 제가 거기 앵커도 했어요. JTBC 앵커도 했고. 지금은 칼럼니스트 논설위원이어서 회사 안에서는 제가 꽤나 출세를 한 셈인데, 한 10년 전, 12년 전 사이에 제가 중앙선대위라는 편집국장을 할 때 저는 그 신문을 말이죠. 하나님의 정신이 밑에 쫙 깔린 신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편집국장이 될 때는 그런 걸 좀 못했어요. 워낙 그건 세속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다만, 중앙 썬데이라는 일요일 신문의 편집국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독자들한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 마음과 정신을 싹 스며들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쓰게 했는데, 그때 칼뱅의 기사를 제가 쓰게 했어요. 제 후배 기자한테 시켰어요. 이렇게 쓰라고. 그 제목을 제가 어떻게 뽑았냐면 칼뱅이 한 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을 말이죠. 받은 구원을 증명하는 것은 너의 인생을 통해서다. 너의 인생을, 받은 구원을 그냥 누리지 말고 말이죠. 받은 구원을 네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라.
네 인생을 통해서 받은 돈을 증명하라. 이게 바로 칼뱅의 워딩이에요. 말이에요. 그 말을 쫙 썼죠. 예.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일요일 독자들을 우리 인생의 삶을 구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는 그런 삶을 저는 살려고 했는데, 이 힘들이 영혼의 평안함과 그 하루하루 삶의 그 증명들을 그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많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힘센 사람 중에 한 명인 그 윤호중이라는 이상한 인간한테 고소를 당했고요.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근데 그 사람을 실명을 써서 내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한 적이 있지 않냐, 당신. 증명을 들이대가지고. 했더니,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약간 과하게 제가 썼어요. 그래갖고 나를 고소를 했어. 그 지금 당장 벌써 1년째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회사에 나가게 되면, 이제 재조사를 제가 또 써야 됩니다. 재진술을. 그 화살이 와 있죠. 그리고 또 뭐 서너 달 전에는 또 KBS는 권력에 불종하는 어영언론지 그만하라고. 그렇게 썼더니 이번엔 KBS 사장이라는 자가 또 저를 또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KBS랑은 또 맞붙어갖고 제가 이겼어요. 수도 없이 저한테 화살이 날라오고 맞기도 하고, 뭐 피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어떤 것도 제 패부가 속을 찌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수하게 많은 화살과 창을 맞아가면서도 한 번도 나의 심장을 찔린 적이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누구보다도 이 거짓이 아니기는 것을 쓰고자 했습니다. 무지하게 전 제 아내와 제 자식이 아는데 참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덧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겁없는 기자로 제가 통해요. 도대체 형님의 용기와 이 투쟁력은 어디서 났느냐 그러는데 속으로는 알죠. 그건 기도 때문이다. 제가 원래 준비한 게 있었는데 준비한 거 다 까먹었어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쓰면서 이 논문을 쓰면서 참 많은 이걸 왜 논문을 쓰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목사님이 이걸 쓰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박사를 받았으면은 교수를 해라, 혹은 이런 거 있는데 교수가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아까 목사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셨죠. 저도 뭐 꼭 딱히 교수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이거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저는 언론에 있어서는 이제 대장이 됐는데 언론학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몰랐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일종의 미러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왔습니다. 한 번은 재작년에 저는 이 나라의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제가 분노를 했어요. 저는 정치부 기자였지만 그다음부터 원자력을 연구했습니다. 그래갖고 신문에서 기사로 무조건 제가 공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왜 멀쩡하게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등뼈를 부러뜨리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없애겠다는 사람들은 제가 끝났으면 좀 벌벌 떱니다. 하도 내가 독하게 비판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원자력 기사를 막 쓰면서 했더니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는데, 한반도 평화에너지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자 생활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 시민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일정하게 돈이 어떻게 모여갖고 만든 게 저는 한반도 평화에너지라는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그 사무실이 바로 지금 광화문에 조그만 13평짜리 오피스텔, 독서실이 생겼습니다. 공동의 사무실이지만 제 개인이 분당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길거리에 뿌린 시간 4시간, 5시간 돼가지고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논문을. 근데 이건 물론 논문 쓴 사람은 별로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무실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제가. 회사가 바로 붙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무실이 하나 저절로 생겼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작년 1월 1일 날 전화가 또 와요. 성균관대학교가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인데, 지도교수한테, 아니, 정국장, 박사학위를 과정만 받고 이제 논문을 안 쓰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논문을 쓸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예,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이제 그러니까 작년이죠. 나도 이제 8월 달이면 퇴임하니까 내가 퇴임하기 전에 박사 한번 해. 이렇게 저를 꼬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박사에 그냥 주는 줄 알고 하겠다고 또 그래버린 겁니다. 말이 힘든 거죠. 안 한다 그랬으면 됐을 뻔했는데 1월 1일에 전화가 왔으니 뭐 주니까 받아야 한다 이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독이었죠. 알고 보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어쨌든 지리 교수님이 갑자기 와서 하라고 그래서 예 했죠. 그래서 짐 싸들고 그 사무실 가가지고 와서 살았어요. 예. 집에 일주일에 여기 교회 오는 날이 집에 오는 날입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논문을 썼고 밤낮을 썼고 회사는 회사대로 일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쓰고 출근하고 갔다 오면 또 밤새고 쓰고 이런 생활을 했죠. 예. 또 하나의 기적이 뭐였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 작년 7월 달인가에는 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 하나 쓰죠, 저거로. 내가 무슨 회사 일도 해야 되지, 논문도 써야 되는데, 책까지 쓰래요. 근데 제가 나를 하도 칭찬해 주더라고. 당신들은 살아있는 글이라고. 그래서 칭찬한 분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쓰겠다고 또 이래요. 그러니까 완전 저는 미쳤어요. 7월 달에. 3개월 만에 채워졌어요. 그래서 10월 1일인가 나왔나? 책이 9월 1일에 나왔나? 그 책 무지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 장사하려고 제가 우리 광화문에서 나가서도 하고 신의 한수라는 저기에서도 나가서 팔고 그래가지고 10,000권을 팔렸어요. 그저 이선재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돈을 쓰면서 책을 냈는데 전 돈을 벌면서 책을 냈어요. 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사무실이 생겼죠. 갑자기 지도교수가 전화해서 쓰라 그러죠. 또 책 쓰라서 책 썼죠. 박사학위 논문 쓰죠. 막판에 12월 달에 내가 이제 약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쓰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알아서 하라는 거야. 지도교수가. 그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뜯어 고치고 막 새로 하고.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박사학위 논문을 딱 1년 만에 쓴 사람은 참 드물 겁니다. 예. 예. 이것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뭔지 모를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약점이 이렇게 많고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허겁지겁 받아먹고 해버렸는데 이것도 견디는 이유가 뭐냐? 아침에 말이죠.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참 잘 못 나왔지만, 이번에 1년 동안 그 광화문 그 오피스텔에서 독서실에서 있을 때는 바로 앞에 세문안교회가 있었어요. 세문안교회가. 그래서 막 갈급하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예, 새벽 6시 반에 하더라고요. 6시 반에 달려나가가지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는 꼭 드렸어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설교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8시가 될 때도 있고. 참 지난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문안교회는 또 싹 입닥더라고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고 이상한 교회예요. 알고 보니까. 예, 새벽 기도 딱 안 하고 문 닫아버리고 그 내가 가서 못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 안 하냐고.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나서는 우리 교회는 계속 한다고 내가 막 그랬는데 안 한다고. 돈 많고 사람 좋은 그런 교회라 그런지. 근데 그 전까지 저는 다녔어요. 한 1년을 그렇게 새벽 6시 반부터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좀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예. 나한테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투쟁을 하고, 권력과 싸움하기도 하고, 또 책들 써야 되고, 뭐 이럴 때도 그 모든 게, 기도하는 시간에는 싹 사그러지고요. 그러고선 놀랍게도 오늘 내가 해야 될 5가지 일, 10가지 일에 대한 답이 다 제가 구했습니다. 저절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가 출판사 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출판사 사장이랑 제목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목 논의는 이게 좋겠습니까? 저게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또 뭐 오늘은 제가 또 누구랑 만나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 취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직접적으로 물어요. 예를 들어 김종인 대표라고 있죠, 요새. 야당의 김종인 대표를 딱 만나면은, 뭐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느껴져요, 저는. 대표님,
그럼 딱 쳐다봐요. 대표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이러죠. 그럼 난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가만히 쳐다봐요. 그러면, 난 중도야. 그러지. 이런 질문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정직하게 물어보는 그것은 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그건 특종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 비밀을 또 얘기하시네. 하게 되네. 내일 아침에 전영기 기자가 쓴 칼럼이 나갑니다. 내일. 그것도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관심이 좀 없을 수 있지만 이 정치 세계에서는 뭐가 지금 제일 예민한 관심사냐면 도대체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랬거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끝까지 임기 지키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취재 제가 특종했어요. 내일 아침에 보시면 알 거예요. 중앙일보 전영기 기자 보세요. 답은 안 드릴게요. 그러나 그 사실만은 제가 알기 때문에 내일 전영기의 칼럼은 무지하게 강력한 기사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질문은 어떻게 나오는, 그 특종은 어떻게 하느냐?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는 어떻게 나오냐? 겁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약점이 내가 제일 큰 약점이 겁이 많은 겁니다, 전영기가.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퀘스천, 질문을 정해놓으면 확 찔러버리죠. 그럼 상대방은 확 대답을 해요. 어제 이 특종 취재를 할 때, 와이프가 운전하는 제 차 옆에 보조석에 제가 앉아 있었죠. 와이프가 운전하면서 이걸 들었죠. 이 진실이라는 것들은 너무나 감출되는 경향이 많아서 이거를 보통 비상한 방법으로 뚫고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다치죠. 네. 이 장자 메타포에 따른 정치수사 연구는요, 메타포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란 뜻입니다.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정치는 허업이다라는 김종필의 말,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그 말들은 비유거든요. 그 비유의 원조는요, 예수님의 말에 나옵니다. 제가 이 논문에 주석을 달았는데 마가복음 4장에다가 달았어요. 그래갖고 마가복음은 이 논문 안에 있는 논문 내용인데 그 논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신약성서 마가복음 4장은 거의 전체가 메타포를 사용한 예수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설교 내용 중엔 예수 스스로 왜 메타포를 많이 쓰는지를 설명하는 대목도 있다. 예수의 비유론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예수는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했고 12절에서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는 비유의 사용 목적을 제시하였다. 하늘의 비밀을 아무한테나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마가복음 34절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하였다. 이로 볼 때 예수는 종교와 정치 분야에서 정적들에게 공격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비유를 사용한 측면이 있는 듯하다. 믿을 만한 제자들한테는 다 해석해 주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부자의 대신, 이 내부자라는 건 가렛 유다입니다. 내부자의 대신으로 비유의 실체, 즉 하늘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비밀가 폭로되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메타포는 기능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김종필도 이런 관점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김종필이 감리교회에 다녔어요. 다시 돌아가면 제가 하는 30년 이상의 그 기자 생활의 태반은 이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돌격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삶에 그것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겁을 없애는데 참으로 새벽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예배였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선천적으로 겁나는 저를 가끔가다 다인만큼 용기 있게 만들었고, 그 용기로 찔러가지고 나오는 진실로 이 세상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드러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예. 아마 진실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바울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하늘 일은 얘기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또 흐릿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흐릿한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림자의 흐릿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명하게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요,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학위복을 쓰고 박사 모자를 쓰지 않고 쓴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사실도 요번에 깨달았습니다. 난 그런 게 있는지 잘 몰랐는데 내년에 성균관대학교 졸업식 하면 슬쩍 끼어들어서 이제 찍어야겠어요. 박사 모자 쓰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감사하는데 특히 오늘 이 꽃 주신 우리 최호원 권사님 고마워요. 예. 그리고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오늘 살짝 서양난을 보내주신 신동숙 권사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모르고 몰라도 이거 끝나면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용선 사모님, 또 아마 김미자 권사님이 제일 고생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름을 거듭하지 못한 그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다들 감사드리고 특히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물러나죠. 이따 봬요. 예.